만약 당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상실하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요? 저는 일순간에 제 삶의 모든 기반을 잃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인생, 간절히 염원했던 미래, 그리고 지극히 소중했던 사랑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금 생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붕괴된 삶을 재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린 브라운이며 저는 영국 런던에서 나고 자랐고 올해 28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상세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저명한 법률 회사를 경영하는 변호사이시며 모친께서는 미술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해왔기에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외동딸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제 학창시절은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특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과 문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던 저는 부모님의 법학 전공 기대와는 달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는 BBC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컸지만 결국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늘 제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며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크나큰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은 알렉스였습니다. 알렉스는 저보다 4살 연상인 금융 컨설턴트였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 역시 훌륭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유머 감각, 그리고 따뜻한 배려심까지 갖춘 그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4년간 깊은 사랑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저를 위해 매우 특별한 청혼을 준비했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촛불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저에게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승낙했고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희는 도시 외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소소한 여정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복잡한 런던을 벗어나 넓은 초원과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에서 알렉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차를 몰고 시골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살이 도로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알렉스와 결혼 후의 삶에 대해 들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스위스는 어때? 아니면 몰디브? 난 일본도 꼭 가보고 싶어. 그렇게 설렘 가득한 대화를 이어가며 달리던 바로 그 순간 도로 저편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스, 저 차 뭐야? 검은색 SUV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고
그 뒤를 경찰차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저희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냉혹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알렉스, 피해야 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SUV는 저희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모호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그리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감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물로 범벅된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린, 모친께서는 제 손을 꽉 잡고 흐느끼고 계셨고 부친께서는 눈물을 참으시며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침대 옆에 앉아 말없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 시도하자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 다리가 왜 이러죠?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번이고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다리는 더 이상 제 의지와 연결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하여 신경이 완전히 망가졌고 앞으로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다시 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재활을 통해 몸을 최대한 환경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가졌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는 알렉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알렉스는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인처럼 보였고 그는 제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늘 제 곁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병문안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메시지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이 냉혹한 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 우리 여기서 끝내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잡더니 그대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마저 잃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실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점차 저를 멀리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저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 시선과 태도가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면에서도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우울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생각했지만 두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오직 부모님이셨습니다. 아이린, 포기하지 마. 우리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부모님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뒤져 재활치료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런던, 독일, 미국 등 여러 곳을 거쳤지만 저는 점차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친께서 새로운 치료사를 조심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한국에 아주 탁월한 재활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분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저는 처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었고 저는 이미 재활치료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병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는 침착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린 브라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활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치료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를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민준은 그런 동정의 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환자로 대하기보다는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건네는 말들이 왠지 모르게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몸을 환경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결국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제 기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이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강민준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린 씨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곁에서 재활을 도왔고 저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런던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런던도 멋진 곳이지만 한국 역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한국은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가 강할까요?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고요. 저희는 단순한 치료사와 환자 이상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 속에서 조금씩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진 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두 다리로 다시 걸을 수는 없을지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놀랍도록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혼자 힘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몸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칭할 만큼의 회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 제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묵묵히 제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린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그는 항상 그렇게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점차 휠체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일상적인 동작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침대에서 혼자 상체를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이제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일도 저 혼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쌓아가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이린, 기분 전환도 할 겸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니? 한국이요? 그래, 네가 요즘 계속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으니 기분도 우울할 것 같아서. 한국은 재활 프로그램도 매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네가 예전에 좋아했던 한국 음식도 많지 않니? 예전에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본 적 있지 않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본 적이 있었고 그때 영상 속에서 본 한국은 세련되고 활기찬 나라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비빔밥과 불고기를 먹었던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재활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단순한 치료를 넘어 여행도 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심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 재활 프로그램도 경험하고 여행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강민준도 한국에 돌아갈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린 씨,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안내해 드릴게요. 낯선 곳이라도 혼자가 아니라면 덜 불안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납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환경에서 제 삶의 변화를 맞이해볼 귀중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심한 끝에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공항시설, 신속한 입국 절차,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공항에서 저를 직접 마중 나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짐을 세심하게 챙기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공항 중 하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국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런던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기대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이동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화, 언어 모두 저에게는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제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적응을 도왔습니다. 김치가 조금 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는 카페가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지속될수록 저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방문한 나라였지만 한국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하고 활기찬 문화가 점차 저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체계적이었고 치료사들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걸을 수는 없었지만 혼자서 이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좋아졌고 일상적인 동작들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치료사로서 저를 돌본 것이 아니라 저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휠체어를 밀며 길을 안내할 때, 식사 중 자연스럽게 제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줄 때, 훈련이 끝난 후 제게 수건을 건네며 오늘도 잘했어요 라고 말할 때, 이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순간들이 어느새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깊은 감사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를 더 궁금해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괜스레 서운했고 그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 질투심이 생겨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직접 나서서 뭔가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사나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은 숨긴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강민준과 함께 재활 운동을 마친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린 씨, 요즘 컨디션이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표정도 많이 밝아 보이시고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변화네요. 익숙해지는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왜 그렇게 항상 저한테 잘해줘요? 강민준은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치료사로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아이린 씨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으니까요.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따뜻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깊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함께 야경이 장관인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강민준은 저를 휠체어에 태운 채 천천히 공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있잖아요. 네, 아이린.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조용히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민준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민준은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잡아주었습니다. 나도요, 아이린. 그날 밤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다시 걸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한국에서 강민준과 함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강민준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의 굴레에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제 삶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감정이라고만 여겼지만 그가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주고 가장 힘든 순간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저는 점차 그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어느새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고 저희 사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강민준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에게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린, 행복은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린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존재이며 다시 행복해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린,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강민준과의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민준 씨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복잡한 속마음을 알았는지 강민준은 단호하게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린 씨와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강민준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이 기쁜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친께서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염려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린,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부친께서는 달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부친께서는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결혼은 냉정한 현실이다. 대체 그가 누구라고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오겠다는 거냐? 아버지, 민준 씨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이라고?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 남자는 분명 네가 가진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니면 왜 하필 너냐? 부친께서는 강민준이 저에게 진심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부친께서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부친께서는 직접 한국에 가서 강민준을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강민준이 아버지의 냉혹한 태도를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오히려 침착하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린 씨의 아버님께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친께서는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후에도 여전히 강민준을 경계했고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도 좀처럼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결국 우리 딸과는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이지 않나. 부친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강민준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변함없이 공손하게 부친을 대했고 불편한 기색 없이 최선을 다해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친께서는 자연스럽게 민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응하던 대화였지만 점점 강민준의 진실된 성품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부친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께서는 강민준에게 단둘이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자네, 나랑 술 한잔 하지. 부친께서 먼저 강민준에게 다가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전통 한옥 스타일의 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고 부친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꽤 괜찮군. 강민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아버님께서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술잔을 들면서도 강민준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 묻지. 자네는 정말 내 딸을 평생 책임질 자신이 있는가? 강민준은 잔을 내려놓고 부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아이린 씨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곁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하지만 자네가 결혼하고 나면 현실은 달라질 수도 있어. 저는 이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린 씨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친께서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가 우리 집안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린 씨를 통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노력하는 강한 사람이죠. 그런 아이린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저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강민준을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혼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나? 저는 아이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의 말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친께서는 마치 무언가를 명확히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아이린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부친께서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강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친께서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시다가 마침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허락하지.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아버지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다시 걸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시작에는 강민준이 늘 함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행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된 사랑을 얻었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물론이죠, 아이린. 그렇게 저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연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